8. 돈과 다수 앞엔 무조건 복종하라고? 울타리 돌기라는 운동을 설명했을 때 주인집 뜰을 둘러싼 대나무 울타리에 대해 잠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대나무 울타리 바깥이 곧 이웃집, 즉 남쪽 이웃인 지로창네 집인 줄 알면 오해다. 집세는 싸지만 거기는 주인집이다. 요창이니 지로창이니 칭하는 이른바 창 호칭이 붙은 녀석들과 얄팍한 울타리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이웃끼리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지는 않다. 이 울타리 바깥은 대여섯 칸 10여 미터 평방의 빈터인데 그 끝나는 곳에 노송나무가 울창하게 대여섯 그루 늘어서 있다. 툇마루에서 바라보면 저편은 무성한 나무숲이고 이곳에 사시는 선생님은 들판 안의 외딴 집에서 무명의 고양이를 벗삼아 세월을 보내는 강호처사인 것 같다. 다만 노송나무 가지는 선전하다시피 숲을 이루고 있지 않고 그 사이로부터 국가국한이라는 이름만 그를 듯한 싸구려 하숙집 지붕이 내다보이므로 그같이 강호처사로 선생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퍽도 힘든 일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하숙집이 국가국한이면 선생님의 거처는 분명 와룡굴 좀 될 가치는 있다. 이름에 세금은 붙지 않으니 서로가 그럴싸한 것을 제멋대로 붙이기로 하고, 이 대여섯 칸 너비의 빈터가 대나무 울타리를 끼고 동서로 달리기를 약 10칸쯤 뻗쳐나가다가 갑자기 기역자로 굴곡하여 와룡굴의 북쪽을 둘러싸고 있다. 이 북쪽이 소동의 씨앗이다. 원래 빈터를 지나면 또 빈터, 어쩌고저쩌고 뽐을 내도 좋을 만큼 빈터가 집 양쪽을 둘러싸고 있는데 와룡굴의 주인은 물론이고 굴란의 영특한 고양이인 나조차 이 빈터엔 애먹고 있다. 남쪽에 노송나무가 내로라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오동나무가 7, 8그루 행렬을 짓고 있다. 벌써 한자 둘레 정도로 자랐으니 남학신 장수만 데려오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새들어 사는 자의 슬픔이라 아무리 그걸 알아도 실천은 못한다. 주인도 딱하다. 지난번에 학교 사원이 와서 가지 하나를 베어갔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새 오동나무 게다짝을 신고 요즘번 나무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은 말로 말을 하고 있었다. 간사한 놈이다. 오동나무는 있지만 나나 주인 가족에게선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오동나무다. 옥을 안아 죄가 되었다는 고우가 있다던데 이것은 오동나무 가지에서도 무일푼이라고 해도 그럴싸한 것으로 이른바 돼지에게 진주다. 어리석은 자는 주인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집주인인 댐베다. 없는가 남학신 장수는 없는가 하고 오동나무 쪽에서 재촉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세만 받으러 온다. 나는 별로 댐베한테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의 욕짓거리는 이만하고 본제로 돌아가 이 빈터가 소동의 씨앗이라는 진담을 소개하겠는데 절대로 주인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만의 이야기다. 애당초 이 빈터에 관해서 첫째로 불합리한 것은 울타리가 없다는 점이다. 바람 부는 대로 지나가고 뚫고 가고 천하의 통행 자유 공간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사실은 무엇이었다이다. 그러나 얘기는 과거로 거슬러 오르지 않고선 원인을 알 수 없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선 의사도 처방에 애를 먹는다. 그러므로 여기로 이사해왔던 당시부터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바람이 지나만 가도 여름에 시원해서 기분이 상쾌한 법이다. 문단속을 소홀히 하더라도 돈이 없는 곳에 도난 사고가 있을 턱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네 집에는 갖가지 담장이나 울타리, 아무렇게나 박은 말뚝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빈터 저편에 거주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종류 이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저편에 진을 치고 있는 군자의 성질을 밝혀야만 하겠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알기도 전에 군자라고 칭하는 것은 지극히 속단인 것 같으나 대개 군자라 해서 틀림은 없다. 양상군자라는 말도 있듯이 도둑놈마저 군자라고 하는 세상이다. 다만 이 경우에 군자는 결코 경찰의 신세를 지는 군자는 아니다. 경찰의 신세를 지지 않는 대신 수효로 때우려던 것인지 많기도 하다. 우글우글하다. 라쿤칸이라고 칭하는 사립중학교,
800명의 군자를 더욱 훌륭한 군자로 양성하기 위해 매달 2엔의 월사금을 징수하는 학교. 명칭이 라쿤칸, 구름이 떨어진 큰 집이라는 뜻인데요. 라쿤칸이라 풍류 군자들만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애당초 착각이었다. 그 신용할 수 없음은 군과 국한에 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와룡굴에 용 아닌 고양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학살하거나 선생이라고 칭하는 자들 중 주인인 구샤미군 같은 미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은 라쿤카나의 군자가 풍류한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한 사흘쯤 주인 집에 묵으러 와보면 좋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로 이사한 당시는 그 빈터에 울타리가 없는지라 라쿤칸 군자들은 인력급 군내 깜동이처럼 어슬렁어슬렁 오동나무 밭에 기어들어와서는 얘기를 하겠다, 도시락을 먹겠다, 조리대 위에 나뒹굴겠다, 여러 가지를 하곤 했지. 그 후부터는 도시락의 잔해 곧 대나무 껍질이며 헌 신문지 또는 헌 집신, 헌 나막신, 헌자가 붙는 물건을 대개 이곳에 버린 것 같다. 무관심한 주인은 뜻밖의 태연자에게서 별반 항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나무랄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 여러 군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에 따라서 차차로 군자다워져서 그랬는지 차츰 북쪽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향해 잠식을 기도해 왔겠다. 잠식이란 의유가 군자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면 그만둬도 좋다. 다만 그 밖에 달리 적당한 의유가 없단 말이다. 그들은 수초를 따라 거처를 바꾸는 사막의 주인들처럼 오동나무를 지나서 노송나무 쪽으로 진출해봤다. 노송나무가 있는 곳은 응접실의 정면이라 여긴 담대한 군자가 아니고선 이런 행동은 감히 취할 수 없을 터이다. 하루 이틀 뒤에 그들의 담대함은 더욱 한층의 대를 더해 담대대대가 되었다. 교육의 결과만큼 가공할 것은 없다. 그들은 단순히 응접실 정면으로 박진할 뿐더러 그 정면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노래인지 잊어버렸지만 결코 와카 따위는 아니다.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속된 노래 따위였다. 놀란 것은 주인뿐만이 아니다. 나마저 그들 군자의 제의에 tam복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을 지경이다. 그러나 독자도 이미 아시다시피 tam복이라는 것과 회방이라는 것은 때로는 양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양자가 이제 뜻밖에도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은 이제 와서 생각해 봐도 두고두고 유감이다. 주인도 유감이었겠지만 부덕이 서재에서 뛰어나가 여긴 자네들이 드나들 때가 아니다, 썩 나가거라 하고 두세 번 내쫓았던 것 같다. 그런데 학식이 있는 군자들의 일이라 이런 정도로 순순히 들을 리가 만무하다. 내쫓기면 이내 들어온다. 들어오면 활발하게 노래를 부른다. 큰 소리로 담화를 나눈다. 더구나 군자들의 담화인지라 유별나게 니놈이니 몰라니 하는 소글을 마구 쓴다. 그런 의유는 유신전에는 종놈이나 가마꾼이나 때밀이의 전문적 지식에 속한다고 하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학식 있는 군자가 배우는 유일한 언어라고들 한다. 일반에게서 경멸받던 운동이 이와 같이 오늘날 환영을 받기에 이른 것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다. 주인은 또다시 서재에서 뛰어나와 한 사람을 붙잡고 왜 이곳에 드나드는가 하고 힐문하자 군자는 금방 자네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같은 고상한 의의를 잊어버리고 여기는 학교 식물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매우 저급한 의의로 대답했다. 주인은 앞으로 조심하라고 타이르고 놓아주었다. 놓아주었다 하면 거북 새끼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우습지만 실제로 그는 군자의 소매를 붙잡고 담판했던 것이다. 이만큼 시끄럽게 야단쳤으니 이젠 되었겠다고 주인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는 여과시는 중국 천지 창조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여과시 시대로부터 얘기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 주인은 또 한 번 실패했다. 이번엔 북쪽부터 저태간을 횡단해서 정문으로 빠져나갔겠다. 정문을 덜커덕 열어젖히기에 방문객인가 했더니 오동나무 밭에서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다. 형세는 더욱더 불온하다. 교육 효과는 한층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가엾은 주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후로는 서재에 틀어박혀 공손하게 일설을 라쿤칸 교장 앞으로
어떻게 좀 단속해 주십시오 하고 해군했다. 교장도 정중한 답서를 주인에게 보내와 울타리를 칠 터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있자니까 두세 명의 일꾼이 와서 반나절 동안 주인의 저택과 라쿵 칸의 경계에 높이 석자가량의 살이 네모거린 울타리가 완성되었다. 이제 가까스로 안심했다고 주인은 기뻐했다. 주인은 어리석다. 이만한 일로 해서 군자의 거동이 변할 리가 없다. 대체로 사람을 놀려대는 것은 재미나는 법이다. 나와 같은 고양이조차 가끔씩은 이댁 따님을 놀려주며 노를 정도니 라쿵칸 군자가 융통성 없는 구샤미 선생을 놀려주는 것은 지극히 그럴 만한 일로 이에 불만인 것은 아마 놀림을 받는 본인뿐일 게다. 놀려준다는 심리를 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놀림을 당하는 본인이 태평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놀려주는 자가 세력이나 사람 수에서 상대방보다 강해야 한다. 저번에 주인이 동물원에서 돌아와 자꾸만 감탄하며 얘기하는 것이 있다. 들어보니 낙타와 강아지의 싸움을 구경했다고 한다. 강아지가 낙타의 주위를 질풍처럼 돌면서 지저대자 낙타는 아무런 기색도 없이 여전히 잔등에 혹을 솟구친 채 우뚝 서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지저대고 미쳐 날뛰듯 해도 상대해 주지 않기에 나중엔 개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만두고는 참으로 낙타는 무신경하다고 웃어댔는데 그것이 이 경우에 들어맞는 예다. 아무리 놀리는 자가 잘 놀려도 상대가 낙타가 되면 놀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나 범처럼 저쪽이 너무 강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놀려주려고 덤비기가 무섭게 갈기갈기 찢기고 만다. 놀려대면 이빨을 드러내고 화를 낸다. 화를 내기는 내는데 이쪽을 어쩌지도 못한다고 안심이 될 때 유쾌함은 크나큰 법이다. 왜 이런 일이 재미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심시풀이에 알맞다. 따분할 때면 수염의 숫자마저 계산해보고 싶어진다. 옛날 감옥에 들어간 한 죄수는 무료한 나머지 감방벽에 삼각형을 포개어 그리고 또 그리면서 그날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세상에 따분하다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없다. 무슨 활기를 자극하는 사건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괴로운 법이다. 놀려준다는 것도 결국 이 자극을 만들어서 노는 일종의 오락이다. 다만 다소 상대방을 화나게 하든지 조바심치게 하든지 난처하게 하든지 하지 않고선 자극이 되지 않으므로 옛날부터 놀려준다는 오락에 탐닉하는 자는 남의 속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 다이묘처럼 따분한 일이 많은 자 또는 자신의 심심풀이 이외에는 생각하기에 틈이 없을 만큼 두뇌 발달이 유치하고 거기다가 활기를 피우는데 궁한 소년에 국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자기가 우세한 것을 실제로 증명하려는 자에겐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또한 남을 모함하거나 하는 것이 목적일 때 취할 수단이지 자신의 우세함은 이 수단을 수행한 연후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는 한편 자신의 세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러면서도 그다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놀려준다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다. 사람을 다소 해치지 않고선 자신의 훌륭함은 사실상 증명되지 않는다. 사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고선 머릿속으로 안심하고 있어도 뜻밖의 쾌락이 적은 법이다. 인간은 자부심을 갖는 법이다. 아니, 자부심이 없는 경우에도 자부심을 가지려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만큼 자부심이 있다, 이만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남에게 실제로 응용해보지 않고선 못 배긴다. 더구나 이치를 잘 모르는 속물이나 그다지 자부심을 갖지 못해서 침착하지 못한 자는 온갖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권을 움켜쥐려 한다. 이는 유도를 익힌 자가 가끔씩 사람을 던져보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유도가 능숙하지 못한 자는 부디 자기보다 약한 자와 단 한 번이라도 조언이 맞붙어 보고 싶다. 문외한이라도 상관없으니 던져보고 싶다고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품고 동네를 걸어다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그 밖에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너무나 장황해지니 생략하기로 한다. 듣고 싶으면 가스오브시, 가다랭이 포입니다. 가스오브시 한 꾸러미 좀 가지고 오미 좋을 게다. 언제라도 가르쳐 주겠다. 이상 설명한 바를 참고로 추론해 보면 나의 생각으로선 산속 원숭이와 학교 선생이 조롱거리로는 제일 만만하다. 학교 선생을 산속 원숭이가 비교하는 것은 어째 좀 황송한 것 같다.
원숭이에 대해 황송한 게 아니라 선생에 대해 황송하단 말이다. 그러나 꼭 닮았으니 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산속 원숭이는 사슬로 묶여 있다.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도 꽥꽥 떠들어대도 할킬 염려는 없다. 선생은 사슬로 묶여 있지 않은 대신 월급으로 묶여 있다. 아무리 놀려줘도 문제가 없으며 사직하고 학생을 구타하는 일은 없다. 사직할 용기가 있음직한 자라면 애당초 선생 따위를 하며 학생의 뒷바라지는 하지 않을 터이다. 주인은 선생이다. 라쿵칸 교사는 아니나 역시 선생이면 틀림없다. 놀려주기엔 지극히 적당하고 지극히 만만하며 지극히 무사한 사내다. 라쿵칸 학생은 소년이다. 놀려주는 일은 자기 코를 높게 하는 소위요. 교육 효과로서 요구하여 지당한 권리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뿐더러 놀려주기라도 안 하면 활기 넘치는 오츠와 두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을지, 기나긴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난처해하는 녀석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주인은 저절로 놀림을 받으며 학생은 저절로 놀려댄다. 누가 말해도 주어도 무리가 없는 바이다. 그것을 화내는 주인은 촌놈 중에 촌놈, 얼간이 중의 최고 얼간이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라쿤칸 학생들이 어떻게 주인을 놀려줬는지, 이에 대해 주인이 어떻게 촌놈 짓을 유감없이 했는지를 일일이 써서 보여드리겠다. 독자는 네모꼴 간살 울타리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터이다. 통풍이 잘되고 간편한 울타리다. 나 같은 사람 아니지 고양이는 그 네모꼴 간살 사이로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울타리는 만들건 안 만들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라쿵칸 교장은 고양이를 위해 이런 울타리를 쳐놓은 게 아니다. 자신이 양성하는 군자들이 뚫고 다닐 수 없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일꾼들을 불러서 둘러치게 한 것이다. 하긴 그렇지. 아무리 통풍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선 뚫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사방 네치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은 청나라 마술사 장세존 그 사람이라 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타리의 효능을 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주인이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이거면 됐다고 기뻐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주인의 논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 울타리보다도 커다란 구멍이 있다. 배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조차 빠져나갈 만한 커다란 구멍이 있다. 주인은 울타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적어도 학교의 학생인 이상은 아무리 엉성한 울타리를 망정 울타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분계선의 구역만 명백하다면 절대로 난입당할 우리는 없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다음에 그는 그 가정은 잠시 덮어두고 설령 난입하는 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없다고 논단했던 것이다. 네모 간살에 구멍을 뚫는 것은 여한 조무래기라 한들 도저히 할 수 없는 노릇인즉 난입할 염려는 절대로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긴 그들이 고양이가 아닌 한은 이 네모 간살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짓은 안 할 거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지만 타고 넘는 것, 뛰어넘는 것은 힘들 것이 없다. 도리어 운동이 되어 재미날 정도다. 울타리가 완성된 다음 날부터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북쪽 빈터로 덜썩덜썩 뛰어든다. 다만 응접실 정면까지는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 만일 쫓기게 되면 도주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도주하는 시간을 계산해 넣어 붙잡힐 위험이 없는 곳에서 유영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력별처에 있는 주인에게 물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북녘 빈트에 그들이 유영하고 있는 상황은 울타리 사이 문을 열고 반대 방향에서 기역자로 고개를 돌려서 보든지 아니면 후가, 이 변소를 말합니다. 후가의 창문에서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창문에서 바라볼 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내다볼 수 있으나 설령 적을 몇 명 발견했다 해도 사로잡을 수는 없다. 오직 창문 격자 안으로부터 야단칠 뿐이다. 가령 울타리 사이문에서 우회하여 적지를 찌르려 한다면 발소리를 알아듣고는 사로잡기 전에 껑충껑충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물개들이 배 쪼이고 있는 곳에 밀렵선이 접근한 것이나 진배 없다. 주인은 물론 후가에서 망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울타리 사이문을 열고 소리가 나면 곧 뛰어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하는 날이면 선생을 사직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없다.
주인 쪽의 불리함을 말하자면 서재에서는 적의 소리만 들리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창문에서는 모습이 보일 뿐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불리함을 간파한 적은 이런 전략을 강구했겠다. 주인이 서재에 대기하고 있다고 정탐했을 때는 되도록 큰 소리를 내어 와와 떠든다. 그 중엔 주인을 놀려주는 말을 들으라고 떠든다. 더구나 그 소리의 출처가 지극히 분명치 않다. 얼핏 들으면 울타리 안에서 떠드는지 또는 저쪽에서 날뛰고 있는지 판정기 어렵도록 한다. 만일 주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도주하든가 또는 처음부터 저쪽에 있으면서 모른 척한다. 또 주인이 후가로 나는 아까부터 자꾸만 후가 하고 지저분한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각별한 광령이라고도 생각지 않으며 실은 불명예 천만인데 이 전쟁을 기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즉 주인이 후가로 나왔다고 확인할 때는 반드시 오동나무 근처를 배회하여 일부러 주인 눈에 띄도록 한다. 주인이 가령 후가에서 사방으로 울리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 적들은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유연히 근거지로 물러난다. 적이 이 전략을 사용하면 주인은 지극히 곤혹스러워한다. 분명 들어와 있나 하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적연하기만 하고 아무도 없다. 없는가 보다고 창문을 내다보면 반드시 한두 놈은 들어와 있다. 주인은 뒷곁으로 돌아가 보고 후가에서 내다보고 다시 후가에서 내다보고 뒷곁으로 돌아가 보고 몇 번 말해도 똑같은 말이지만 몇 번 말해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군명을 받잡고 돌아친 끝에 그만 지쳐 떨어진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선생이 직업인지 전쟁이 본업인지 좀 알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이 고조되었다. 이 흥분이 정점에 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건은 대개 흥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흥분이 지나친 것을 일본 말로는 역상이라고 한다. 역상이란 읽어서 글자 그대로 거슬러 오른다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갈레로스나 파라셀사스도 옛날의 페스웨드전 편작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다만 어디로 거슬러 오를지가 문제다. 또한 무엇이 거꾸로 오르는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옛날 유럽인의 전설에 의하면 5인의 체내에는 4인의 체액이 순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 5인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노액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거꾸로 오르면 노하기 시작한다. 둘째로 둔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있다. 이것이 거꾸로 흐르면 신경이 무뎌진다. 다음에는 우액, 이것은 인간의 기분을 음산하게 만든다. 끝으로 혈액, 이것은 사지를 왕성하게 만든다. 그 후 인문이 진보함에 따라서 두넥, 노액, 우액은 어느새 없어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혈액만이 옛날대로 순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가령 역상하는 것이 있다면 혈액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혈액 분량은 개인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다. 성미에 따라서 다소 더하고 덜하고가 있으나 우선 대개 한 사람 앞에 5대 5홉 비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5홉이 거꾸로 오르면 옳은 곳 거기만은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기타의 국부는 결핍을 느껴 차가워진다. 흡사, 파출소 소각소동, 러일전쟁 강화규약에 반대한 국민들이 굴기대 후 파출소를 방어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파출소 소각소동이. 이 소각소동 당시 순사들 즉 순경들이 모조리 경찰서로 모여들어 시내에는 한 사람도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도 의학상으로 진단하면 경찰의 역상이라는 것이다. 그래, 이 역상을 치료하자면 혈액을 종전과 같이 체내의 각 부분으로 고르게 분배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거꾸로 오른 놈은 아래로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주인의 선친 같은 분은 물수건을 머리에 쓰고 고다스 화루를 쬐고 계셨다 한다. 두한 종렬은 연명식 재징이라고 상한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물수건은 장수법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중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시도함이 좋겠다. 한 군데 머물지 않는 수행성이나 구름 따라 물 따라 다니는 떠돌이 중은 반드시 나무 아래나 돌 위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나무 아래나 돌 위에서 잔다는 것은 난행 고행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역상을 내리기 위해서 육조가 쌀을 찌으면서 고안해낸 비법이다. 실험삼아 돌 위에 앉아보라.
도리에 앉으면 엉덩이가 차가워지는 건 당연할 테지. 엉덩이가 차가워진다, 흥분이 가라앉는다. 이 또한 자연의 순리로서 주어도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 이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꽤 많이 발명되었지만 아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안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흥분은 손해는 있어도 이익이 없는 현상인데 그렇게만 속단해선 안 될 경우가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흥분은 퍽 소중한 것으로 흥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분을 소중히 하는 것은 시인이다. 시인에겐 흥분, 역상이 필요하면 기선에 석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으며 이 공급이 하루라도 끊긴다면 그들은 팔짱 끼고 밥을 먹는 수밖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범인이 되고 만다. 그렇기는 하나 흥분, 즉 역상은 정신병의 별명이라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선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세상 체면이 안 서니까 그들 패거리 사이에선 역상이라 하지 않는다. 서로 입을 맞추어 영감하고 사뭇 황송한 듯 부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세간을 기만하기 위해 제조한 이름으로 실은 바로 역상 그것이다. 플라톤은 그들 시인들의 편을 들어 이런 종류의 역상을 신성한 광기라고 칭했는데 아무리 신성하다 해도 광기라면 남이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역시 영감이라는 신발명의 매약 같은 이름을 붙여두는 편이 그들을 위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생선묵 재료가 참마인 것처럼 관음상이 한치 8푼의 고목인 것처럼 가모남반 닭고기 국수입니다. 가모남반의 재료가 까마귀인 것처럼 하숙집 쇠고기 전골이 말고기인 것처럼 영감도 실상은 역상이다. 역상이고 보면 일시적 정신병자다. 서가모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순히 임시 정신병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임시 정신병자를 제조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평생의 미치광이는 도리어 만들어지기가 쉽지만 펜을 잡고 종이를 향하는 동안만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은 제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닌지 좀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자력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역상술도 역시 역상 제거술과 마찬가지로 크게 학자들의 머리를 앓게 했다. 어떤 사람은 영감을 얻기 위해 매일 날감 즉 떫은 감을 12개씩 먹었다. 이것은 날감을 먹으면 변비가 되고 변비가 되면 역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론에서 온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술병을 들고 쇠통이 달린 목욕탕에 뛰어들었다. 탕 속에서 뜨거운 술을 마시면 틀림없이 역상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설에 의하면 이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포도주로 탕을 끓여 목욕하면 단 한 번의 효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끝내 실천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은 가엾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의 흉내를 내면 영감이 일어날 것이라는 착상을 한 자가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태도나 거동을 흉내내면 심리적 상태도 그 사람을 닮게 된다는 학설을 응용한 것이다. 주정뱅이 모양 곤드레가 떼어 있으면 어느 틈엔가 주정뱅이와 같은 심정이 되며 좌선을 하여 선양 한 대가 타는 동안 참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성녀 같은 기분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감을 받은 유명한 대가의 거동을 흉내내면 반드시 역상할 것임에 틀림없다. 들은 바에 의하면 위고는 요트 위에 들어누워 문장을 쓰는 취향을 생각했다고 하니 엎드려서 표현을 지면 필시 피가 거꾸로 올라오게 되는가 보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인위적인 일을 생각해냈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날까지 인위적 역상은 불가능한 일로 되어 있다. 유감이지만 하는 수가 없다. 조만간에 임의로 영감을 일으키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면 의심할 바 없는 일로 나는 인문을 위해 그 시기가 하루빨리 와주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것이다. 역상의 설명은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으니 이제부터 바야흐로 사건에 접어들까 한다. 그러나 모든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법이다. 큰 사건만을 얘기하고 작은 사건을 빠뜨리는 것은 고래로 역사가가 항상 빠져드는 함정이다. 주인의 역상도 작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한층 더 심해져서 마침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그 발달을 다소나마 순서를 세워 얘기하지 않으면 주인이 얼마나 역상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주인의 역상은 공명으로 돌아가고 일반으로부터는 설마 그럴 정도일까 하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모처럼 역상에도 남에게서 아주 훌륭한 역상이라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역상한 보람이 없을 게다.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사건은 크고 작고 간에 주인에게는 명예로운 것이 못 된다. 사건 그 자체가 불명예로운 것이라면 그나마 역상이라도 진짜 역상이요 결코 남 못지 않다는 것을 밝혀놓고 싶다. 주인은 타인에 대해 별로 이렇다 하고 자랑할 만한 성질을 갖지 못했다. 역상이나마 자랑하지 않고선 달리 애써서 내세워 선전해줄 미천이 없다. 라쿤칸에 몰려드는 적군은 근일에 이르러 일종의 덤덤탄을 발명하여 10분간의 휴식시간이나 또는 방과 후에 자꾸만 북쪽 빈틀을 향해 포화를 퍼부어댄다. 이 덤덤탄은 통칭 공이라고 부르는데 커다란 절국 공이를 임의로 적진에 발사하는 장치다. 아무리 덤덤탄이란들 라쿤칸의 운동장으로부터 발사하는지라 서재에 진을 치고 있는 주인에게 명중할 염려는 없다. 적인들 탄도가 너무 멀다는 것을 자각 못할 것도 없지만 그게 바로 전략이다. 여순의 전쟁에도 해군으로부터 간접 사격을 실시하여 위대한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고 보면 빈터에 뒹굴며 떨어지는 공일망정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말란 법은 없다. 하물며 한 방 한 방 쏘아보낼 때마다 총군력을 합쳐서 와 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니 어찌 효과가 없겠는가? 주인은 당황한 나머지 손발로 통하는 혈관이 수축할 수밖에 없다. 번민한 끝에 그 언저리를 멈칫거리고 있던 피가 거꾸로 오를 터이다. 적의 계책은 꽤나 교묘하다고 할 만하다. 옛날 휘랍에 에스킬루스라는 작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내는 학자와 작가에게 공통된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학자와 작가에게 공통된 머리란 대머리라는 의미다. 왜 머리가 벗겨지는가 하면 머리의 영양 부족으로 털이 성장할 만큼 활기가 없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학자와 작가는 가장 많이 머리를 사용하는 자이며 대개는 가난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학자와 작가의 머리는 모두 다 영양 부족이며 모두 다 벗겨져 있다. 그런데 에스킬루스도 작가인지라 자연적으로 벗겨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미끌미끌한 금감, 밑강이라는 귤의 일종이죠. 우리가 먹는 겁니다. 금감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머리, 설명이 있습니다. 머리에 외출용도 평소용도 없는 것이니 머리 그 자체인데 그 머리를 치켜들면서 태양을 반사해가며 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실책의 원인이다. 대머리를 햇빛에 쏘이고 먼 데서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는 법이다. 높은 나무는 바람을 맞는다. 빛나는 머리도 무엇인가 쇠어야 한다. 이때 에스킬루스의 머리 위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날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로잡은 한 마리의 거북을 발톱 끝에 움켜쥔 채다. 거북 자라 따위는 맛이 좋은 것임에 틀림없으나 휘랍 시대로부터 딱딱한 껍데기를 쓰고 있다. 제 아무리 맛이 좋단들 껍데기가 붙은 채로는 어쩌지도 못한다. 새우의 껍데기째 구이는 있지만 거북 새끼의 껍데기째 구이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으며 당시엔 물론 없었던 게 뻔하다. 한다 하는 독수리도 어쩌지 못했던 참에 아득한 하계에 반짝 비친 것이 있었다. 독수리는 떼었다고 생각했다. 반짝한 것 위에다가 거북이 새끼를 떨어뜨린다면 껍데기는 틀림없이 깨질 것이 뻔하다. 깨어진 뒤에 날아내려가 알맹이를 고맙게 받아가지면 그만, 문제는 없다. 옳지 그렇지 하고 잔뜩 겨냥하여 그 거북 새끼를 높은 데서부터 인사말도 없이 머리 위로 떨어뜨렸겠다. 얄궂게도 작가의 머리가 거북이 껍데기보다 연했기 때문에 대머리는 엉망진창이 되고 유명한 에스킬루스는 이에 무참한 최후를 당하고 말았다. 그건 그렇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독수리의 생각이다. 그 머리를 작가의 머리인 줄 알고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민둥바위인 줄 착각하고 떨어뜨린 것인지 해명하기 여부에 따라 라쿤칸의 적과 이 독수리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게도 된다. 주인의 머리는 에스킬루스의 그것처럼 저 고명하신 여러 학자님들은 번쩍번쩍 빛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육조방이긴 하나 적어도 서재라고 칭하는 일시를 갖추고 선잠을 자면서도 난잡한 서적 위에 얼굴을 들이대는 이상은 학자나 작가의 동료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주인의 머리가 벗겨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벗겨질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그러다가 곧 벗겨질 것이면 머지않아 머리 위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리라. 그러고 보면 라쿤칸 학생이 이 머리를 겨냥해 예의 그 덤덤탄 나를 집중하는 것은
가장 시기에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해야 한다. 가령 적이 이 행동을 2주일 동안 계속한다면 주인의 머리는 외포와 번민 때문에 반드시 영양 부족을 호소하게 되어 금감으로나 주전자로나 꿀이 항아리로나 변화할 것이다. 나아가 2주일 동안 포격을 얻어맞는다면 금감은 부서져 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주전자는 물이 셀 것임에 틀림없다. 꿀이 항아리라면 금이 갈 것임에 틀림없다. 이 빤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어디까지나 적과 전투를 계속하려고 고심하는 것은 오직 본인인 구샤미 선생뿐인 것이다. 어느 날 하오, 나는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나가 낮잠을 자고 호랑이가 된 꿈을 꾸고 있었다. 주인에게 닭고기를 가져오라 하자 주인이 예 하고 황송해하면서 닭고기를 들고 나온다. 메이테이가 왔길래 메이테이들은 기러기 고기가 먹고 싶다. 기러기 요리 전문점에 가서 사오라고 했더니 무청 절임과 소금 전병을 함께 잡수시면 기러기 고기 맛이 납니다 하고 여느 때처럼 흩은 소리를 하길래 커다란 입을 벌려 우하고 어르렁거려 위협해 주었더니 메이테이는 새파랗게 질려서 산길석의 기러기 요리 전문집은 폐업했는데 어떻게 주선할 값이오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쇠고기로 용서할 것이니 어서 니시카와에 가서 로스 한 근을 사오너라. 얼른 사오지 않으면 네 놈부터 잡아먹겠다 했더니 메이테이는 엉덩이를 걷어붙이고 달려나갔다. 나는 갑자기 몸이 커졌으므로 툇마루를 거의 차지하고 들어누워서 메이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자니까 벼랑간 온 집안에 울리는 큰 소리가 나서 모처럼의 쇠고기도 먹지 못하고 꿈이 깨어 제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여태껏 황송한 듯 내 앞에 납작하니 엎드려 있었다고 생각했던 주인이 느닷없이 후가에서 뛰어나와 내 옆배를 터지라고 냅다 차고 이게 웬일? 할 틈도 없이 흘레불떡 외나막신을 발에 걸고는 울타리 사이문을 돌아서 라쿤칸 쪽으로 달려가지 않겠는가. 나는 호랑이에서 갑자기 고양이로 수축했는지라 어째 좀 개면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으나 주인의 이 시푸른 서슬과 옆배를 걷어차인 아픔이 합해 호랑이 끄는 이내 잊어버렸다. 동시에 주인이 마침내 적과 교전하는구나. 이거 재미있군 하고 아픈 것을 참고 뒤를 따라 뒷곁으로 나섰다. 동시에 주인이 도적놈아 하고 호통치는 소리가 들린다. 교모를 쓴 17, 18살쯤 되는 건장한 놈 하나가 내 목골 격자 울타리를 저편으로 타고 넘어가려는 중이다. 이거 좀 늦었구나 하자 그 교모는 달리는 자세를 취하고 근거지 쪽으로 준마처럼 달려간다. 주인은 도적놈아 크게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도적놈아 하고 높이 외치면서 쫓아간다. 그러나 그 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인 쪽에서 울타리를 타고 넘어야 한다. 끌려 들어가면 주인 스스로가 도적이 될 터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은 훌륭한 역상가, 즉 흥분가이다. 이렇게 신바람 난 김에 도적놈을 쫓아가는 이상은 자신이 도적놈이 되더라도 쫓아갈 작정인 듯 되돌아설 기색도 없이 울타리 바로 밑까지 전진했다. 이제 한 걸음이면 그는 도적놈의 영토로 들어가기 직전에 적군 속에서 엷은 수염을 매급시키는 장군이 터들터들 나타났다. 두 사람은 울타리를 경계로 무엇인가 담판하고 있다. 들어보니 이런 시시한 논쟁이다. 저엔 본교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을 가진 놈이 왜 남의 저택에 침입합니까? 아니죠. 공이 그만 날아 들어간 겁니다. 왜 말을 하고 나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용호 상박의 장관이 있을 것으로 얘기했던 교섭은 이처럼 산문적인 담판으로서 무사하고도 신속하게 결말을 보았다. 주인의 장함은 오직 기세뿐이다. 여차하면 언제나 그걸로 끝난다. 흡사 내가 호랑이 꿈에서 갑자기 고양이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내가 말한 이른바 작은 사건은 이것이었다. 작은 사건을 얘기한 다음엔 순서에 따라 꼭 큰 사건을 얘기해야만 한다. 주인은 응접실의 장지문을 열고 배를 깔고 엎드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 아마도 적에 대해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나 보다. 라쿤칸은 수업 중이라서 그런지 운동장은 의외로 조용하다. 다만 한 교실에서 윤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손에 잡힐 듯 들려온다. 낭낭한 음성으로 꽤나 잘 강의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바로 어저께 적진에 출마하여 단판 장면에 임했던 그 장군이다. 그래, 공덕이란 것은 중요한 것으로 프랑스에서나 독일에서나 영국에서나 어디로 가보아도 그 공덕이 행하여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또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도 공덕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슬프게도 우리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점에서 외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 그래, 공덕이라고 말씀하면 무엇인가 새로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요. 옛 사람도 부자의 돈은 오직 충수로서 일관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서라는 것이 다름 아닌 공덕의 출처다. 나도 인간인지라 때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방 사람이랑 대성반가하는 것을 들으면 아무래도 책을 읽을 수 없는 게 나의 성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시선이라도 큰 소리로 읊조린다면 기분이 후련해져서 좋을 것만 같을 때조차 가령 나처럼 언짢아할 사람이 옆방에 거처한다면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에게 회방을 놓는 일일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다 싶어서 그럴 땐 언제라도 삼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이니 제군도 되도록 공덕을 지켜서 적어나마 남의 방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해선 안 된단 말이다. 주인은 귀를 기울여 이 강의를 근청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싱긋하고 웃었다. 잠깐 이 싱긋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냉소가가 이것을 읽는다면 이 싱긋 속에서는 냉평적 요소가 섞여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결코 그런 고약한 사내는 아니다. 고약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발달한 사내는 아니다. 주인은 왜 웃었는가 하면 정말이지 기뻐서 웃었던 것이다. 윤리교사라는 자가 이같이 통절한 훈계를 주니 이후로는 영구히 덤덤탄의 난사를 모면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분간은 머리도 벗겨지지 않아도 된다고 흥분하는 일은 일시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시기만 오면 점차 회복될 것이며 물수건을 머리에 얹고 고다스 화로를 끼고 있지 않더라도 나무알이나 돌 위에서 잠자지 않더라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감정했으므로 싱글벙글 웃었던 것이다. 빚진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20세기인 오늘날에도 역시 고지식하게 생각함지만 주인이 이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었고 시간이 다 됐는지 강의는 뚝 그쳤다. 다른 교실의 수업도 모두 한꺼번에 끝났다. 그러자 이때까지 실내에 가두어졌던 800명의 군새는 함성을 지르며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그 기세라는 것은 한자만큼의 벌집을 때려 떨어뜨린 것만 같다. 붕붕 왕왕 하면서 창문에서 현관문에서 미닫이에서 적어도 구멍이 뚫린 곳이라면 어디서나 인정사정 없이 앞다투어 뛰쳐나왔다. 이것이 큰 사건의 발단이다. 먼저 벌의 군세 배치부터 설명하겠다. 이런 전쟁에 군세 배치고 뭐고 있겠느냐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보통 사람은 전쟁이라고만 하면 사한이 봉천이니 또는 여순이니들 하고 그 밖에 전쟁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조금 시적인 야만인이 되면 아킬레스가 헥토르의 유해를 질질 끌고 트로이 성벽을 3바퀴나 돌았다든가 옛나라 사람 장비가 장방교에서 일장 8척의 뱀 모양을 한 창칼을 비껴들고 조조의 군세 100만 명을 노려보았다든가 호들갑스러운 일만을 연상한다. 연상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 이외의 전쟁이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불합리하다. 태고의 목매한 시대에는 그런 어리석은 전쟁도 벌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태평한 오늘날 대일본국 제도의 중심에서 이 같은 야만국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기적에 속한다. 제 아무리 소동이 벌어진단들 파출소 태우기 이상으로 나올 염려는 없다. 그러고 보니 와룡굴 주인인 구샤미 선생과 라쿤칸 800명 근하와의 전쟁은 우선 도쿄시가 생긴 이래 큰 전쟁의 하나로 손꼽아도 될 만한 것이다. 좌시가 얼렁의 싸움을 기술하면서도 먼저 적군의 진세부터 말하고 있다. 고래로 서술에 능한 자는 모두 이 필법을 사용함이 통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군세 배치를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그래서 우선 벌의 군세 배치는 여차한가 보고 있자니까 내목골 격차 울타리 바깥쪽에 종려를 형성한 일대가 있다. 이는 주인을 전투선 안으로 유치할 임무를 띄인 것으로 보인다. 항복 않겠나? 않겠다. 안 된다. 나와봐. 안 떨어진가? 안 떨어지긴 왜? 찢어봐라. 멍멍멍. 이로부터 뒤는 종대가 총동원되어 돌격의 함성을 지른다. 종대를 조금 우측으로 떨어져서 운동장 방면에는
포대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여 진지를 치고 있다. 와룡구를 향해 한 장군이 커다란 절국공이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이와 마주보고 대여섯 칸 간격을 두고 또 하나가 섰고 절국공이 뒤에 또 하나. 이건 와룡굴에다 얼굴을 향해 우뚝 서 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서 보고 있는 것이 포수다. 어떤 사람의 설에 의하면 이것은 베이스볼 연습이지 결코 전투 준비는 아니라고 한다. 나는 베이스볼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문맹한이다. 그러나 듣자하니 이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유희로 오늘날 중학교 정도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뚱딴지 같은 것만 생각해내는 나라니만큼 포대로 착각해도 될 만한 동네방네에 폐를 끼치는 이런 유희를 일본인에게 가르칠 만큼 친절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인은 이것을 일종의 진짜 운동이나 유희인 줄 알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순수한 유희라도 이같이 주위를 놀래키기에 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상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포격용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나의 눈으로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이 운동수를 이용하여 보아의 효능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여겨질 뿐이다. 사물이란 말하기 나름으로 어떻게든 되는 법이다. 자선의 이름을 빌려 사기를 치며 영감이라 칭하고 역상, 흥분을 좋아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베이스볼이라는 유희를 빌미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어떤 사람의 설명은 사회 일반인 말하는 베이스볼에 대한 것이리라. 이에 내가 기술하는 베이스볼이란 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 베이스볼, 곧 공성적 포술인 것이다. 이제부터 덤덤탄을 발사하는 방법을 소개하련다. 직선으로 포진된 포율 속에 한 사람이 덤덤탄을 바른 손에 쥐고 절국공이 소유자에게 냅다 던진다. 덤덤탄은 무엇으로 제조되는지 외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딱딱하고 둥근 돌덩이 같은 물건을 정성스럽게 가죽으로 둘러싸 꿰맨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환이 한 포수의 수중을 떠나 바람을 뚫고 날아가면 저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절국공이를 얏 하고 휘둘러 이것을 때려 돌린다. 어쩌다간 때린 탄환이 흘러버리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퀭 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고 튕긴다. 그 기세는 굉장히 맹렬하게 마련이다. 신경성 위약인 주인의 머리를 묵사발로 망가뜨리는 것쯤은 손쉬운 일이다. 포수는 이것만으로 소임을 다하는 셈인데 그 주위 근방에는 구경꾼 겸 지원병이 구름같이 달라붙어 있다. 퀭 하고 절국공이 경단을 때리자마자 와 짝짝짝 하며 아우성치고 손뼉을 치고 기세를 돋군다. 어때 맞았지? 한다. 이래도 모르겠어? 한다. 겁나지 않아? 한다. 항복 안 해? 한다. 이 정도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때려 돌려보낸 탄환은 3번에 1번은 반드시 와룡굴 저택 안으로 굴러 들어온다. 이것이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격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덤덤탄은 근래에 도처에서 제조는 하지만 무척 값비싼 물건이므로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렇게 충분한 공급을 바랄 수는 없다. 대충 1대의 포수에게 1개 또는 2개의 비율이다. 꽝 하고 울릴 때마다 이 귀중한 탄환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탄활줍기라고 일컫는 부대 하나를 설치하여 낙탄을 주어온다. 낙탄 장소가 좁다면 죽는 데는 애먹지 않지만 풀밭이라든지 나무의 저택 안에 날아가면 그리 손쉽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소라면 되도록 힘을 아끼기 위해 줍기 쉬운 곳으로 쏘아 떨어뜨릴 터이지만 이때는 반대로 나간다. 목적이 유의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존재하는 즉 일부러 덤덤탄을 주인의 저택 안에 빗발치게 한다. 저택 안에 빗발치게 하는 이상은 저택 안에 들어가서 주어야만 한다. 저택 안에 들어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네모골 격자 울타리를 넘는 것이다. 네모골 격자 울타리 안에서 소동을 부리면 주인이 신경질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항복해야만 한다. 고심한 끝에 머리가 차차로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적군에서 발사한 1탄은 조준이 어긋날 새라 네모골 격자 울타리를 훨씬 지나쳐 오동나무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제2의 성벽 대나무 울타리에 명중하고 말았다. 꽤나 큰 소리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의하면 가령 다른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균일한 속도로서 직선으로 움직인다.
만약 이 법칙에 의해서만 물체의 운동이 지배된다면 주인의 머리는 이때 에스킬루스와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다. 여행인 뉴턴은 제1법칙을 정함과 동시에 제2법칙도 제조해 주었으므로 주인의 머리는 위태위태한 중에 일명을 건지게 되었다. 운동 제2법칙에 가로되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는 직선 방향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덤덤탄이 이 대나무 울타리를 뚫고 나가 미닫이를 찢어 뚫고 주인의 머리를 묵사발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뉴턴 덕분임에 틀림없다. 얼마 후 아니나 다를까 적군은 저택 안으로 넘어온 듯 여기냐? 좀 더 왼쪽이냐? 등등 막대기로 조리대 입을 두드리고 다니는 소리가 난다. 무릇 적들이 주인의 저택 안에 타고 들어와 덤덤탄을 주울 경우엔 반드시 큰 소리를 낸다. 살그머니 들어와 살그머니 주어선 핵심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덤덤탄은 기중할지도 모르지만 주인을 놀려주는 것은 덤덤탄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때 같으면 먼 데서부터도 탄알의 소재지는 분명했다. 대나무 울타리에 맞은 소리도 알고 있고 맞은 장소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떨어진 땅바닥도 짐작이 간단 말이다. 그러므로 얌전하게 죽으려면 얼마든지 얌전하게 죽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의하면 공간은 가능한 동제 현상의 질서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는 언제든지 똑같은 차례로 나타나게 된다. 버드나무 밑에는 반드시 미꾸라지가 있다. 박쥐와 초저녁 달은 붙어 다니게 마련이다. 울타리에 공은 걸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일매일 공을 남의 집 안으로 던져 넣는 자들의 눈에 비치는 공간은 분명 이 배열에 익숙해 있다. 그것을 이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필경 주인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책략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아무리 소극적인 주인이라 하더라도 응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아까 응접실란에서 윤리 강의를 듣고 싱글벙글 하던 주인이 분연히 일어섰다. 맹년이 달려나갔다. 맹년이 적군 한 명을 생포했다.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장한 일이다. 장한 일이면 틀림없지만 보아하니 14살의 어린 것이다. 수염이는 주인의 적수로서는 어째 좀 걸맞지 않다. 그렇지만 주인은 이만하면 됐지 싶었던가 보다. 빌고 또 빌고 하는 녀석을 무리하게 잡아 끌고 텐마루 앞까지 데려왔겠다. 여기에서 잠깐 적군의 책략에 대해 한마디 해둘 필요가 있다. 적은 짐작하기를 주인이 어제 스스를 갖다선 오늘도 반드시 몸소 출마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짐작했다. 그때 만약 도망치다가 조무래기가 아닌 큰 놈이 붙들린다면 일이 성가시게 된다. 이 경우는 1학년생이나 2학년생쯤 되는 어린 것을 탄알 죽기로 보내어 위험을 피하는 게 상책이랬다. 설령 주인이 어린 것을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이치를 따지더라도 라쿵 칸의 명예에는 관계가 없다. 어린아이를 어른스럽지도 못하게 상대하려는 주인의 창피가 될 뿐이다. 적의 생각은 이러했다. 보통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 다만 적은 상대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계산 속에 넣지 못했을 뿐이다. 주인에게 이만한 상식이 있었던들 어제만 해도 뛰어나가진 않았을 게다. 역상 흥부는 보통 인간을 보통 인간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상식이 있는 자에게 비상식, 몰상식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여자니까 어린애니까 인력군이니까 마부니까 그런 분간을 하는 동안은 아직 남에게 자랑할 만한 흥분 상태는 못 된다. 주인처럼 상대가 안 되는 중학 1학년생을 사로잡아서 전쟁의 인질로 삼을 만한 배짱 없이는 역상과 흥분가의 패거리로 치부할 수는 없단 말이다. 불쌍한 것은 포로다. 단순히 상급생의 명령에 의해 탄알줍기라는 졸병 역할을 떠맡았던 바 재수없게 비상식의 적장, 흥분의 천재에게 쫓기고 쫓긴 나머지 울타리를 넘을 틈도 없이 뜰 앞에 그만 대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적군은 느긋하게 아군의 치욕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너도 나도 하고 내 목을 격자 울타리를 타고 넘어 울타리 문에서부터 뜰안 가득히 난입하고 있다. 그 수요는 약 한다서 쭉 주인 앞에 늘어섰다. 대개는 우도도 조끼도 걸치지 않았다. 흰 셔츠의 팔뚝을 걷어붙이고 팔짱을 낀 녀석도 있겠다. 교직 플라넬의 옷을 빨고 빨아서 다 퇴색한 걸 체면상 등에 얹어놓은 녀석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두껍고 하얀 무명에 검은 테를 두르고 가슴 중앙에 꽃글씨를 같은 색깔로 꿰맨 멋쟁이 녀석도 있겠다. 어느 녀석이고 일기당천의 맹장 같아서 담바라는 시골하고도 시골의 조리대 산에서 바로 어젯밤에 왔소이다 하는 양
검고 우람한 근육이 발달해 있다. 어부나 배사공을 시키면 필경 국가를 위해 한몫하리라 싶을 지경이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맨발에다 잠방이 비슷한 반바지를 높이 걷어 올리고 불난 이웃의 진화 작업이라도 거들러 갈 것 같은 행색이다. 그들이 주인 앞에 늘어선 채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주인도 입을 열지 않는다. 한참 동안 쌍방이 다같이 눈싸움을 하는 속에 약간의 살기가 있다. 니놈들은 도적놈이냐? 하고 주인은 신문했다. 대단한 기염이다. 어금니를 악물고 참아온 우라통이 화염이 되어 콧구멍으로 빠져나오므로 몹시 노해 보인다. 예치고 사자놀이의 사자코는 인간이 노했을 때의 형상을 본떠러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우습게 보일 수는 없다. 아니, 도둑놈은 아닙니다. 라쿤칸 학생입니다. 거짓말 마라. 라쿤칸 학생 중에 무단으로 남의 저택에 침입하는 놈이 있느냐? 그러나 보다시피 분명히 학교 모표가 붙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일 테지. 그래, 라쿤칸 학생이라면 왜 함부로 침입했지? 공이 날아들어온 걸요? 왜 공을 날아들어오게 했지? 어쩌다 그랬는걸요? 괘씸한 놈이라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분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를 놈이 울타리를 넘어서 저택 안으로 틈입하는 걸 그렇게 쉬이 용서할 줄 아느냐? 그래도 라쿤칸 학생이 틀림없는걸요? 라쿤칸 학생이라면 몇 학년이냐? 3학년입니다. 틀림없겠다? 예. 주인은 안쪽을 돌아보면서 예, 이리 와 한다. 사이타마 시골 내긴 오상인 미닫이를 열고 해 하고 얼굴을 내민다. 라쿤칸에 가서 누구 한 사람 데려와라. 누굴 모시올까요? 아무라도 좋으니 데려와. 한이는 해 하고 대답했으나 들 앞의 광경이 너무나 야릇한 데다 심부름의 취기가 분명치 않은 것과 아까부터 사건의 발전이 싱겁기만 하기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엉거주춤한 채로 희죽희죽 웃고만 있다. 주인은 이래봬도 대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민첩한 수완을 크게 떨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이요 당연히 이쪽 편을 들어야 할 자가 충직한 태도로서 대처하지 않을 뿐더러 일을 시키는데도 들으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다. 더욱더 역상,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라도 좋으니 불러오라니까 모르겠나? 교장이건 간사건 교감이건. 저 교장 선생님을요? 오상은 교장이란 말밖엔 알지 못한다. 교장이건 간사건 교감이건 누구든 데려오라는데도 모르겠느냐? 아무도 안 계시면 사환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사환 따위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하녀도 부득이하다 싶었던지 해 하고 걸어나갔다. 심부름의 근본 취지는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다. 사환이나 잡아 끌고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자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윤리 선생이 정문으로 들어왔다. 태연자약하게 참석하기를 기다리던 주인은 즉시 단판에 들어간다. 방금 집안에 이 도당이 난입하여서 하고 주신구라. 이 주신구라는 봉건시대 극인데 47명의 충신 이야기입니다. 주신구라 같은 고풍스런 의유를 사용하다가 정말로 라쿤칸 학생일까요? 하고 다소 냉소적으로 의미를 끊었다. 윤리 선생은 별반 놀란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들 앞에 도열한 용사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아까처럼 눈동자를 주인 쪽으로 돌리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학교 학생이 올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내 훈계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딱도한 일이라. 어째서 너희들은 울타리 같은 데를 타고 넘느냐? 과연 학생은 학생이다. 윤리 선생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대꾸하는 자가 없다. 얌전히 뜰 구석에 몰려서 양떼가 첫눈을 만난 것처럼 얌전히 대령하고 있다. 공이 들어오는 것도 하는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학교 이웃에 살고 있는 이상은 가끔씩은 공도 날아오겠지요. 그러나 너무 문란하니까요. 비록 울타리를 타고 넘는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게끔 몰래 주워간다면 그래도 용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은 잘 시킵니다만 어찌나 인원이 많은지라 이제부터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공이 날아들면 현관 쪽으로 돌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해. 알겠냐? 넓은 학교인지라 아무래도 주의시키기가 성가시기면 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교육상 필요한 것이므로 아무래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용인하면 자칫 폐를 끼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만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꼭 정문 쪽으로 돌아서
미리 말씀드린 다음에 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리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공은 얼마든지 던져도 무방합니다. 현관 쪽으로 와서 한 마리 양해를 얻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도해 드리겠으니 데리고 가 주십시오.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인은 여느 때처럼 판에 박힌 듯이 용두사미에게 인사를 한다. 윤리 선생은 담바의 조리대 산을 데리고 정문을 통해 라쿤간을 물러난다. 나의 이른바 큰 사건은 이로써 일단은 낙착을 구했다. 그것이 무슨 큰 사건이냐고 웃을 테면 웃어도 좋다. 그런 사람에게 큰 사건이 아닐 뿐이다. 나는 주인의 큰 사건을 묘사한 것이지 그런 사람의 큰 사건을 기술한 건 아니다. 꽁무니가 끊어져 강한 활의 기세가 날아갈수록 더 약해지는 격이 아니냐고 악담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주인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주인이 유머 소설의 재료가 되는 것도 또한 이 특색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18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 바보라고 한다면 나도 바보임에 틀림없다고 동의한다. 그러니까 오마치 게이게스는 주인을 가리켜 아직도 치기를 못 벗어난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작은 사건을 기술했고 이제 또한 큰 사건을 다 얘기한 셈이니 이제는 큰 사건 뒤에 일어나는 여파를 그려내 전편의 결말로 붙일 예정이다. 무릇 내가 쓰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찌꺼리는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코 그런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일자 일구 속에 우주의 일대 천리를 포함하면 물론이려니와 그 일자 일구가 청청 연속되면 숨이 상응하고 전주상조하여 번거로운 잔소리로 알고 멍청하니 읽고 있던 것이 호련 표변하여 심상치 않은 버버가 되는 것인즉 결코 나뒹굴거나 다리를 내던지고 5행씩 한꺼번에 읽는다는 등 하는 무례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유종우는 한 퇴지의 글을 읽을 때마다 장미꽃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할 정도니 나의 글을 접할 때도 하다못해 제 돈 주고 사다 읽지 친구가 읽은 책을 빌려서 읽는 너절한 짓을 하지 말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제 여기서 기수라는 것은 나 스스로 여파라 칭하는 것이지만 여파라면 어차피 시시할 것이 뻔하니 안 읽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간 뜻밖의 후회하게 된다. 꼭 끝까지 정독해야만 한다. 큰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나는 잠깐 산책을 하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자 저쪽 골목에서 구부러지르는 모퉁이에서 가네다와 스즈키가 길에 서서 얘기에 열중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가네다 군은 자동차로 귀가하는 참이요 스즈키 군은 가네다 군의 부재 중 방문했다가 돌아 나온 도중이라 두 사람이 여기서 생각지 않게 딱 마주친 것이다. 근래엔 가네다 내 저택안도 신기할 것이 없게 되었으므로 좀처럼 그쪽 방면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 배웠고 보니 어쩐지 반갑기만 하다. 스즈키와도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굴을 보는 영광을 얻어두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어정어정 두 분이 서 있는 격 가까이 다가서고 보니 자연히 두 분의 담화가 귀에 들어온다. 이건 나의 죄가 아니다. 저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가네다 군은 탐정마저 붙여서 주인의 동정을 살필 정도로 양심을 가진 사내이므로 내가 우연찮게 군의 얘기를 들었대서 화낼 것은 없으리라. 만일 화낸다면 군은 공평이라는 의미를 아시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나는 두 분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다. 듣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데 얘기가 내 귓속으로 뛰어들어왔단 말이다. 방금 댁으로 찾아뵙고 오는 길인데 마침 뵙게 되었습니다. 하고 스즈키상은 깍듯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런가? 실은 요즘부터 자네를 좀 만나보고 싶었어. 이거 잘 됐군? 그렇습니까? 잘 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자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지요. 무슨 일이죠? 아 그래? 하고 생각에 잠긴다. 무엇하면 형편이 좋으실 때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시겠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세. 그럼 모처럼이니 부탁할까?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요. 그 괴짜 말일세. 왜 그 자네 옛 친구 말이야? 구샤미라든가 뭐라든 그 친구. 예, 구샤미가 뭘 했습니까? 아니 뭘 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역겨워서 말이지. 지당하신 말씀이죠.
정말이지 구시하면 교만하니까요. 조금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야 하는데 독불장군이거든요. 그글쎄 돈에는 머리를 안 숙여 사업가 따위는 어쩌고저쩌고 가지가지 금방진 소리를 하길래 그렇다면 사업가의 솜씨를 보여주자고 생각했거든. 요즘부터 퍽 골탕을 먹여주고 있지만 역시 버티고 있다네. 참으로 고집스런 놈이야. 놀랍더라고. 참으로 이해타산의 관념이 둔한 놈이라서 무작정 억지를 쓰는 거겠죠. 예전부터 그런 버릇이 있는 사내라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니 다루기가 힘들지요. 아하하하, 정말이지 다루기가 힘들어. 여러모로 수단 방법을 바꿔가며 해보는데 말이야. 급기야는 학교 학생에게 시켰어. 그 묘안이네요. 그래, 효과가 있었습니까? 여기엔 놈도 꽤나 애먹은 모양이야. 머지않아 낙성할 것이 뻔해. 그거 잘 됐군요. 제 아무리 건방을 떨어도 독불장군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 혼자선 별 수 없겠지. 그래서 퍽 애먹은 것 같은데 글쎄 어떤 형편인지 자네한테 한번 가보고 와달라고 부탁하려는 참이었네. 뭐 그러겠습니까? 아, 네, 그러겠습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당장 가보죠. 형편은 돌아오는 길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저 꼬집통이 기가 죽어있는 꼴은 필시 볼만하겠습죠? 그럼 돌아오는 길에 들르게 기다릴 테니. 그러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또 음모로구나. 과연 사업가의 세력이란 대단하구나. 다탄 석탄 찌꺼기 같은 주인을 화나게 하는 것도 고민의 결과 주인의 머리가 파리들의 미끄럼틀같이 대머리가 되는 것도 그 머리가 에스킬루스와 마찬가지 운명에 빠져드는 것도 모두 다 사업가의 세력에 달려있다. 지구가 지축을 회전하는 것은 무슨 작용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돈이다. 돈의 공덕을 납득하고 이 돈의 위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는 자는 사업가 제군을 제외하고는 달리 아무도 없다. 태양이 무사히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지는 것도 전적으로 사업가의 덕분이다. 이제까지는 고집불통인 가난한 학자 선빈의 집에 기숙하여 사업가의 공덕을 알지 못했던 나로서도 실책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고집불통인 주인도 이번엔 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래도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위태롭다. 주인이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생명이 위태롭다. 그는 스즈키군을 만나 어떤 인사를 할지 궁금하다. 그 모양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도 자연히 알게 된다. 멈칫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향이라도 주인의 일이니 크게 걱정이 된다. 일찌감치 스즈키군을 지나쳐 먼저 귀가했다. 스즈키군은 여전히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 오늘은 가네다의 얘기는 털끝만큼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줄창 무난한 세상 잡담을 재미난 듯 하고 있다. 자네 어째 좀 안색이 안 좋군. 어디가 아픈가? 아니 별로 아무렇지도 않네. 하지만 헬스한 걸 조심해야지. 날씨가 나쁘니까. 밤에는 잘 자나? 무슨 근심이라도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사양 말고 말하게나. 근심이라니 무슨 근심? 아니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있다면 말일세. 근심이 제일 독이라니까. 세상은 웃으면서 재미나게 사는 게 상책이야. 어째 자네 너무나 어물한 것 같아? 웃는다는 것도 독이거든. 무작정 웃으면 죽는 수가 있대. 농담 말라고. 소문 만복내야. 옛날 히랍에 크리시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자네 모를 거열? 몰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웃어서 죽었단 말이야. 그건 좀 이상하군. 그러나 그건 옛날 일이니까. 옛날이건 지금이건 다를 건 없지. 당나귀가 은주발에다 무화과를 담아 먹는 걸 보고 어찌나 웃었는지 참지 못해 무작정 웃었대. 그런데 아무래도 웃음이 멎지 않아 끝내 웃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하하하, 그렇게 무한정 웃지 않아도 돼. 조금만 웃지, 적당하게.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 스즈크군이 열심히 주인의 동정을 연구하고 있자니까 현관 쪽 문이 드르륵 열린다. 방문객인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 공이 들어왔으니 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녀는 북쪽에서 예 하고 대답한다. 스승은 뒷곁으로 돌아간다. 스즈키는 묘한 얼굴로 무언가 하고 묻는다. 뒤쪽 스승이 공을 뜰 안에 던져 넣었단 말일세. 뒤쪽 스승? 뒤쪽에 스승이 있단 말인가? 라쿤 칸이란 학교야. 아 그래 학교인가? 꽤나 시끄럽겠군. 시끄럽고 뭐고 있나? 마음 놓고 공부도 못하겠는걸. 내가 문부 대신이라면 당장 폐쇄령을 내리겠어.
하하하하, 꽤나 화나 있군. 무슨 신경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나? 있고 말고가 있나? 아침부터 밤까지 신경을 거슬리는 일뿐이야. 그렇게 신경을 거슬린다면 이사하면 되잖나? 누가 이사해? 건방진 놈들 같으니. 나한테 화를 내도 별 수 없지. 아이들이 아닌가 내버려 두면 되지. 자네는 되는지 모르지만 난 안 돼. 어제는 선생을 불러다가 단판을 해줬지. 그거 재미있었겠군. 그래 황송해 하던가? 이때 또 현관문을 열고 잠깐 공이 들어왔으니 좀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난다. 아니 꾀들 오는군. 또 공이야 여보게. 응, 현관 쪽으로 오기로 약속했거든. 옳거니 그래서 저렇게 오는군. 그런가? 알겠어. 뭘 알겠어? 뭐 공을 찾으러 오는 원인 말이야. 오늘은 이걸로 16번째야. 그래 귀찮지 않은가? 오지 않게 하면 되잖아. 오지 않게 한데도 오는 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좋을 텐데 인간은 뭐가 나면 세상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어 손해보는 걸세. 둥근 것은 대굴대굴 어디나 거침없이 굴러가지만 네모난 것은 굴러가는데 힘이 들 뿐더러 구를 때마다 뭐가 달아서 아픈 법이야. 어차피 자기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고 남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따라주는 게 아니거든.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돈 있는 자에게 대들면 손해지. 마음만 상하고 건강은 해치겠다. 남들은 칭찬해주지 않지. 저쪽은 태연하거든. 앉아서 사람을 부리기만 하면 되니까. 중과 부적이라 어차피 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지. 고집도 좋지만 버티고 나가려고 배짱을 부리는 동안 자기 공부에 지장을 주고 매일의 업무를 번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수고만 하고 얻는 건 피곤뿐인 셈이거든. 실례합니다. 방금 공이 날아들었으니까 뒷곁에 들어가 찾아도 되겠습니까? 저것 봐 또 왔어. 하고 서석기는 웃고 있다. 못된 것들. 주인은 마구 화를 낸다. 서석기 군은 이젠 대충 방문의 취지를 이루었다 싶었으므로 그럼 실례하네. 좀 놀러 오게나 하고 돌아간다. 번갈아 찾아온 것이 아마키 선생이다. 흥분가가 제 입으로 나는 흥분가요 하고 자칭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 좀 이상하구나 하고 깨달았을 땐 흥분의 고비는 이미 지나 있다. 주인의 흥분은 어제의 그 사건 때 최고도에 달했던 것인데 단판도 용두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처리가 되었으므로 밤에 서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이거 좀 이상하구나 싶었다. 하기는 라쿤 칸이 이상한지 자기 자신이 이상한지 의심을 품을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아무튼 이상하면은 틀림이 없다. 아무리 중학교 이웃에 거처를 마련했기로서니 이처럼 1년 12달을 신경질만 부리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깨달은 것이다. 이상하다고 깨달았다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다. 역시 의사가 주는 약이나마 먹고 우라통의 근원에 대해 뇌물이라도 써서 위무하는 수밖에 도리는 없다. 이렇게 깨달았으므로 평소에 떠나드는 아마키 선생을 초빙하여 진찰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현명한지 우매한지 그런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아무튼 자신의 흥분을 깨달은 것만은 가상할 심지요. 기특한 마음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키 선생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생글거리며 태연자약하게 어떠세요? 하고 말한다. 의사라면 되게 어떠세요? 하고 판에 박은 듯이 말한다. 나는 어떠세요? 하지 않는 의사는 어째 신용할 생각이 안 든다. 선생님 아무래도 틀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도대체 의사가 주는 약은 효능이 있을까요? 아마키 선생도 놀라서나 꽤나 온화한 사람인지라 별반 격한 기색도 없이 효능이 없다할 수도 없지요 하고 온당하게 대답했다. 내 위장병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인걸요? 결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조금은 나을까요? 하고 자기 위장에 대한 일을 남에게 묻는다. 그렇게 갑자기 낫지는 않습니다. 차차 효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전부 다 많이 나았습니다. 그런가요? 역시 신경질이 납니까? 나고 말고요. 꿈속에서까지 신경질이 납니다. 운동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지요. 운동을 하면 더욱 신경질이 납니다. 아마키 선생도 기가 막히는지 어디 좀 볼까요? 하고 진찰을 시작한다. 진찰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못한 주인은 벼랑간 큰 소리로 묻는다. 요즘에 최면술에 대해 쓴 책을 읽었더니 최면술을 응용해서 손버릇이 나쁜 거랑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던데 그게 정말일까요? 예,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겁니까? 예, 최면술 끄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뭐 문제가 없지요. 나도 곧잘 걸곤 합니다.
선생님도 하시나요? 예,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다 걸립니다. 괜찮으시다면 걸어봅시다. 그 재밌군. 한번 걸어주시구려. 나도 전부터 최면술에 걸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걸려버렸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곤란한데 뭐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졸지의 주인은 최면술에 걸리게 되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내심 은근히 기뻐하며 그 결과를 응접실 구석에서 보기로 했다. 선생은 우선 주인의 눈에서부터 걸기 시작했다. 그 방법을 보고 있자니까 두 눈의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데 주인이 이미 눈을 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같은 방향으로 쓸어내리려고 한다. 얼마 있다가 선생은 주인을 향해 물었다. 이렇게 눈꺼풀을 쓸어내리고 있으면 차츰차츰 눈이 무거워지지요? 과연 무거워지네요. 선생은 계속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리고는 차츰 무거워진다고요. 괜찮으십니까? 한다. 주인도 그렇게 느끼는지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있다. 같은 마찰법은 다시 3, 4분 동안 되풀이 된다. 끝으로 아마키 선생은 자 이젠 떠이지 않습니다 한다. 가엾게도 주인의 눈은 마침내 멀어버렸다. 이젠 뜰 수 없습니다. 주인은 묵묵히 눈을 감고 있다. 나는 주인이 이젠 장님이 된 줄로만 믿어버렸다. 한참 있다가 선생은 말했다. 뜨고 싶으시면 떠보시지요. 도저히 뜰 수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말하기가 무섭게 주인은 평소대로 두 눈을 뜬다. 주인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안 걸리는데요? 하고 말하자 아마키 선생도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예, 안 걸리네요. 한다. 최면술은 드디어 실패로 끝난다. 아마키 선생도 돌아갔다. 그 다음에 온 것이 주인 댁에 이만큼 손님이 온 적은 없다. 네, 설명입니다. 교재가 적은 주인 집으로선 정말 거짓말 같다. 그러나 틀림없이 왔다. 그것도 진객이 왔단 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진객의 일을 한마디라도 기술하는 것은 단순히 진객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사건의 여파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객은 이 여파를 묘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재료다. 이름은 무엇일까? 다만 얼굴이 길고 염소 같은 수염이 난 40대 안팎의 사내라고 하면 될 게다. 메이테이가 미학자임에 대해 나는 이 사내를 철학자라고 부를 생각이다. 왜 철학자냐 하면 어떻든 메이테이처럼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주인과 대화할 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사뭇 철학자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옛날 동창인 듯 두 사람의 응대는 지극히 친밀하다. 메이테이 말인가? 그는 연못에 떠있는 금붕어 먹이 모양 둥실둥실 떠있거든. 일전에 친구를 데리고 일면식도 없는 화족의 문전을 지나갈 때 잠깐 들러 차라도 마시고 가자면서 끌고 들어가던데 천하태평이지 뭔가? 그래서 어쨌다던가? 어쨌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뭐 타고난 기인이겠지? 그 대신 생각도 아무것도 없지. 참말이지 금붕어 먹이야. 서적기 말인가? 그자가 온단 말인가? 해. 그는 이치는 모르지만 세속적으로는 영리한 사내야. 금시계쯤은 찰 수 있는 놈이야. 그러나 속이 깊지 못해서 침착하지 못하니 틀렸어. 모든 행동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원활의 의미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메이테이가 금붕어 먹이라면 그자는 지푸라기로 묶은 곤약이지. 그저 더럽게 미끌거리곤 벌벌 떨고 있을 뿐이거든. 주인은 이 기발한 비유를 듣고 크게 감탄한 듯 오랜만에 하하하 하고 웃었다. 그렇다면 자넨 뭐야? 나 말인가?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그래. 참맛 좀 될까? 길게 늘어서 진흙 속에 묻혀있는. 자넨 언제나 태연하고 마음 편한 것 같은데 부럽군 그래? 뭐 보통 인간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별로 부러워할 것도 없어. 다만 고마운 일은 남을 부러워할 생각이 없으니 그것만은 좋지. 그래 경제는 요즘 풍족한가? 뭐 마찬가지야. 그럭저럭 먹고는 지내니까 문제없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난 불쾌하고 신경질이 나서 못 베기겠어. 어느 쪽을 봐도 불평뿐이거든. 불평도 괜찮지. 불평을 터뜨리고 나면 당분간은 기분이 좋아지거든. 인간은 가지가지라서 그렇게 자기처럼 남도 되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젓가락은 남이 쥐는 식으로 쥐지 않으면 밥을 먹기가 거북하지만 빵은 자기 하고픈 대로 자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능숙한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면 처음부터 몸에 맞는 것을 갖다 주지만 서툰 양복점에 주문했다간 당분간은 참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나 세상은 묘해서 입고 있노라면 양복 쪽이 골격에 맞추어 주거든. 지금 세상에 맞게끔 좋은 환경인 양친이 솜씨 좋게 낳아준다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나 잘못 생겨난다면 세상에 맞지 않는 대로 참고 지내든지 아니면 세상 쪽에서 맞춰줄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도리는 없겠지.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언제까지 가도 맞추어질 것 같지 않으니 불안하곤 그래. 잘 맞지 않는 양복을 억지로 입으면 터지고 말아. 싸움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해서 소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자네 같은 사람은 그저 재미없다는 것뿐이지 자살은 물론 않겠고 싸움도 한 적은 없을 테지. 우선은 나은 편이지. 그런데 매일 싸움만 하고 있는 판일세 상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경질 내고 있으면 싸움하는 게 아니겠나? 옳거니 그건 혼자 하는 싸움이군. 그래 재밌군. 얼마든지 하라고. 그게 싫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만두고. 자네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평인가? 주인은 라쿤칸 사건을 비롯해 이마도의 오직구의 너구리로부터 비당고둥이까지 꼬치꼬치 온갖 불평을 다 들어 철학자 앞에 도도히 늘어놓았다. 철학자 선생은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이렇게 주인에게 타이르기 시작했다. 무슨 톡이 무슨 조개가 어떻게 언짢든지 간에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어차피 하잘 것 없으니까. 중학생 같은 애를 상대할 가치가 뭐 있나? 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단판 한 데서 싸움을 한 데서 그 방해는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나는 그 점에서는 서양인보다 옛날 일본인 쪽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서양인이 하는 방식은 적극적이다 하고 요즘 꽤나 유행하는데 그건 커다란 결점을 갖고 있다고. 첫째, 적극적이라지만 한이 없는 얘기야.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버텨나가더라도 만족할 영역이라든가 완전한 경지까지는 갈 수 없는 법이거든. 저편에 노송나무가 있지. 저것이 눈에 거슬린다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또 저편에 하숙집이 다시 방해가 된다. 하숙집을 철거시키면 그 다음 집이 신경질을 낸다. 어디까지 가도 한이 없는 얘기지. 서양인의 방식은 모두 이거야. 나폴레옹이건 알렉산더건 이기고 만족한 자는 하나도 없어. 남의 기분에 거슬린다고 싸움을 한다. 상대방이 지지 않고 법정에 소송을 한다. 법정에서 이긴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천만의 말씀이지. 마음의 침착, 안정은 죽을 때까지 애쓰고 애써도 얻어지지 않는다. 과인 정치, 군주 정치가 나쁘니 대의 정치 체제로 한다. 대의 정치가 나쁘니 다시 무엇인가로 하고 싶다. 강물이 건방지다 해서 다리를 걸친다. 산이 거슬린다 해서 터널을 판다. 교통이 복잡하다 해서 철도를 깐다. 그런다고 영구 만족이 얻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인 걸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아집을 밀고 나갈 수는 없는 법이지. 서양의 문명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일지도 모르지만 필경은 만족하지 못하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거든. 일본의 문명은 자기 이외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만족을 얻으려는 게 아니지. 서양과 크게 다른 점은 근본적으로 주위 환경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일대 가정하에서 발달했다는 것이야. 부모-자식 관계가 재미없다 해서 유럽 사람들처럼 이 관계를 개선해서 안정을 얻으려는 게 아니지. 부모-자식 관계는 종래대로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런 관계 밑에서 안심을 구하는 수단을 강구함에 있는 거야. 부부나 군신의 관계도 그렇고 무사와 존인, 상인계천입니다. 존인, 정인이네요. 무사와 존인의 구별도 그렇고 자연 그 자체를 보는 것도 그래. 산이 있어서 이웃 지방으로 갈 수 없다면 산을 무너뜨린다는 생각 대신에 이웃 지방으로 안 가도 곤란할 게 없다는 궁리를 하지. 산을 넘어서 가지 않아도 만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 자네 좀 보시게나 선가에서나 유림에서나 필경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포착하는데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세상사는 도저히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는 해를 돌이킬 수도 감옥아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없지. 다만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뿐이거든. 마음만 뜻대로 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면 라쿤칸 학생들이 제 아무리 떠들어대도 태어날 게 아닌가. 이마도의 오직구의 너구리라도 상관않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뭐라고 하건 이 멍청이 같은 놈아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별 문제 있겠나. 옛날 어떤 중은 괴한이 칼을 들고 덤볐을 때 전광영리의 절춘풍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재치 있는 시구를 읊었다더군. 마음의 수업을 쌓아 속의 극에 이르면 이런 영활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까다로운 건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서양 인식의 적극주의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어째 좀 잘못된 것 같아. 실제로 자네가 아무리 적극주의로 나가도
학생들이 자네를 놀려주려고 오는 걸 어쩌지도 못하지 않는가? 자네 권력으로 저 학교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저쪽이 경찰에 고소할 만한 나쁜 짓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간다는들 이겨낼 수는 없다고. 만약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돈 문제가 되지. 중과 부적 문제가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자네가 돈 가진 자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거야. 다수를 믿고 겁 없이 구는 아이들에게 두 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 자네 같은 가난뱅이가, 그것도 독불장군인 자네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 애당초 자네가 가진 불평의 씨앗이야. 어때? 알겠는가? 주인은 알았다고도 모르겠다고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다. 진격이 돌아간 후 서재에 들어가서 책도 읽지 않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서적기상은 돈과 다수에 복종하라고 주인에게 가르쳤다. 아마키 선생은 최면술로 신경을 안정시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진격은 소극적인 수양으로 안심을 얻으라고 설법했다. 주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주인의 자유의사다. 다만 이대로 나갈 수 없는 것만은 뻔한 노릇이다.